그 채무자별로 안분이 되는데 친구분한테 간 돈은 자기가 뒤로 이제 받는다는. 예, 맞아요. 그러면 그게 형사 사건인가요? 형사처벌 대상이 되죠. 네, 원칙적으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아가시고요. 조심해서 네. 하시겠는데. 하지 말라고 하셔야지. 조심해서 하시면. 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조심하시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아, 조심히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 이게 류창현 변호사님이, 아, 이거 너무 센데요. 네, 지금 생방송입니다. 한 체인점 가게에서 2주일 동안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겠다고 점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이번 주만 나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번 주만 나가라. 해서 안 나갔대요. 그리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일한 거 언제 주냐고 여쭤보니까 받으려면 일 그만두는 거 한 달 전에 말해야지. 법으로 가능한가요? 이거 뭐 2주일 동안 일했다는데 하루를 일해도 그거 다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죠? 나쁘신 분이네요. 나쁘신 분입니다, 그분이. 만약 이제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때 이제 노무사님하고 또 얘기했지만, 가까운 노동청에 또, 신고하면 되니까요.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 나중에 또 노무사님 모셨을 때 한 번 더 여쭤보시기 바라고요. 자, 저는 31살 주부입니다. 직업은 따로 없고요. 임신 중이며, 야, 이거 진짜 무슨 TV 토크쇼야. 임신 중이며 남편만 한 달에 250 정도, 200에서 250 정도 수입이 있는 상태입니다. 은행, 캐피탈, 사금융, 카드, 전부에서 3천만 원 정도 빚이 있는 상태예요. 현재 월세에 살고 있는 형편에 임신 중이라 직장도 구하기 좀 쉽지가 않고요. 하셨습니다. 이분 뭐 대충 잘렸는데 질문 내용을 보니까 우리 셔방님 주부인데 남편이 한 250 벌고 있다. 근데 빚이 3천만 원 정도다. 월세 살고 있다. 이런 경우는 이분도 그냥 열심히 해서 값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냐면 250인데 3인 가족 최저 생계비가 한 130 정도 되는 거예요. 아, 3인 가족에 대충. 네, 그러면은 그분은 얼마 갚아야 되니까 120 정도는 네, 다 계속 해야 되는데. 네. 그걸 뭐 36개월 하더라도 채무는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 말씀하십시오. 저랑은 뭐 이제 소위 말해 전문용어로 좀 대포를 부르는 게 낫지 않을까. 대포요? 지금 법방에서 하실 말씀입니까, 지금 여기서? 이분이 크게 하실 분이네, 이분. 야, 농담으로 이제 던진 말이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생각했을 때, 자, 변호사님 보세요. 우리가 보통 이제 60개월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생활비로 1인이 미혼일 때 보통 60 정도를 까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60만 원은 네가 한 달에 뭐 개인 뭐 쓰겠지 생활비로 이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제 변제하는 데 쓰인다라고 생각했을 때 60개월로 잡았을 때 그 금액이 충당한지 그거 따지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뭐 한 달에 내가 200 번다. 혼자인데 뭐 혼자인데 200 벌면 나머지 한 140 정도를 꼬라 박아야 되는데 1년에 140씩 해도 월추에도 한 1500이잖아. 그럼 1500이면 5년이면은 한 5000 되지 않습니까? 5,000? 그잖아. 7500. 그러면은 내가 갚을 빚이 2,000밖에 안 돼. 그러면 의미가 없다. 이런 식 아닙니까? 확실히 이해하셨네요. 아, 진짜 그죠? 역시 수학을 진짜 잘하시네. 내가 좀 딱 가늠으로 봤을 때 그래서 내가 빚이 만약에 막 1억이다. 그만 2,000 까기 위해서 신청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대단하신데 진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계속 그런 식으로 질문하니까. 전직도 고려해보시는. 네. 아, 범죄자라니요. 자,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자, 변호사님도 인정하는 방송천재 까르의 방송이고요. 추천 한번 눌러주시고 질문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사랑님께서 개인회생 신청하려는데요. 카드, 대출, 빚으로 3천 정도 됩니다. 조건이 됩니까? 비용이 100만 원 정도 필요하다는데 이게 맞는 비용이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뭐 사무실마다 다르겠지만 약간 차이가 있어요. 150에서 왔다 갔다. 보통 6개월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규직 취직하려는데 신불이라서요. 하셨는데 신용불량자. 6개월 이내에 끝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6개월 좀 넘어가는 걸로. 1년 정도는. 네, 넉넉히. 또 많은 서류들이 있으니까 그 한 번에 국가에서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죠. 협의 이혼 시 양육비를 정했는데 이후 경제 사정이 좋아졌다고 양육비를 더 청구할 수 있나요? 예. 네, 그러면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지면 또 줄일 수 있네요? 예. 오, 그게 또 절차가 있군요. 네네, 양육비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렸고요. 또 어떤 질문인가요? 제가 회생 또는 파산을 했을 경우 저에게 돈을 빌려준 대출 회사와 잠시만요.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준 개인 간의 채무의 채권자는 따로 나라에서 돈을 수령하는 건지요. 수령하면 얼마나 수령하는 건지 각각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했을 경우에 돈을 내가 빌린 그 회사나 개인한테 직접 이렇게 내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이렇게 내주는 건가요? 자기 돈이 들어가는 게 원칙이죠. 저희가 아까 나눈 거는 법원에서 그 채권자별로 안분해서 나눠줍니다. 네, 국가에서 주는 건 아니고요. 행복기금 같은 게 논란이 됐던 게 그게
채무를 감액해주고 국가가 이제 감액된 채무 일부를 보존해준다 그래서 개인이 진 빚을 국민 세금으로 그걸 메꿔주는 게 아니냐 그런 논란이 좀 있긴 있죠. 예. 그러면 내가 이제 매달 이렇게 변제 금액이 나오잖아요. 예.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내시오 하면 그 100만 원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법원에 그 관리위원 계좌로 납부를 하고요. 거기서 이제 뿌려주는 거군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돈을 나한테 빌려준 사람들은 일단 다 못 받는 거네요. 내가 개인 회생하면 그럼요. 예, 일부만 받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하는구나. 웬만하면 왜 그죠? 내가 돈을 큰 금액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했어. 아니면 파산을 했어. 그럼 내가 못 받는 거잖아요. 못 받죠. 그렇죠. 그러네. 그러니까 적은 금액만 너무 큰 금액 빌려주면은 또 힘드니까. 대신 또 형사고소해서 네. 예,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으니까. 처벌받게 돈은 못 받는데. 사기죄 같은 게 될 수 있죠. 아, 그것도 가능합니까? 네, 그러니까는 갚으시는 게 좋을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개인 사채는 그런 리스크가 있죠. 네. 돈을 빌려줘 보신 적이 있나요? 큰 금액을? 큰 금액은 유 아니고요. 변호사님. 한 몇백만 원 정도는 몇 번 빌려줬다가 띄었죠. 아, 이거 왜 안 받으세요? 친구라서 아니면 뭐 그냥 뭐 정리했습니까 인간관계를? 그거 빌려주고 이제 그 친구하고는 끝이죠. 야, 깔끔하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친구랑 저랑 아직도 연락을 하고 여기서 왜 연락하세요? 아 여기는 돈 빌려주고 빌리고 안 갚는 사람들끼리 이제 어울리는. 안 가는 사람들끼리. 아까 동생 믿으도 그렇구나. 안 가는 사람들의 모임이구만. 아니 대신 좀 얘기해서 받아주세요 얼마 전에 좀. 제가 뭐 세금 관련돼 갖고 기타 등등 그런 그 친구가 좀 사건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받아주고 하시지 돈 좀. 빨리 갚으라고 해요. 유 변호사님한테. 우리 변호사님 얘기는 유치 안 하고 그냥 둘이만 이렇게 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예. 얘기만. 저기서 제 욕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독하다고. 질문. 결혼 1년 6개월인데요. 결혼 시에 남자는 아파트, 여자는 남자 아파트에 융자 4천만 원을 갚고 시작했습니다. 1.5년 만에 이혼하면 재산 분할은 각각 가져온 것만 되가져가나요? 집값도 안 올랐는데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4천만 가져와 놓고 8천 요구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4천만 원 그거 이게 하고서 결혼했는데 이제 1년 뭐 6개월 만에 이제 이혼을 한 거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거 내놔라. 근데 더 내놔라 이거죠. 더 내놔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 이제 재산 분할 대상이 되고요. 예, 그리고 증식에 기여했다는데 증식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에는 거기 사천에서 조금 얹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결혼하고 나서 결혼 생활하면서 벌어들인 금액이 나중에 이혼할 때 그 금액 다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증가된 부분이고요. 그죠. 예. 그러면은 결혼해서 내가 그냥 혼자 잘해가지고 내 직장에서 내가 막 승진하고 해서 월급이 올랐어요. 그것도 다 그 포함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통상 그 내조 하는 부분들을 그걸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있어요? 보는 것 같고요. 이제 근로소득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그 재능에 부과된 예를 들어서 뭐 펀드 매니저라고 해가지고 아주 재능이 뛰어나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번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업가라든가 이런 경우들 보면은 그런 거는 일반 근로소득하고 좀 달라서 또 어떤 개인적인 좀 능력이 좀 많이 고려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들은 조금 분할 비율을 좀 똑같이는 좀 안 보는 것 같고요. 근데 근로소득은 통상 한 뭐 내조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집에 살림하고 그러면 거의 한 반 가까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자동차 딜러인데 결혼한 다음에 어떻게 부인의 어떤 기운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차를 막 많이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내가 이제 돈을 많이 벌었다 이거죠. 그거는 이제 별로 안 가져간다 이거죠. 부인이 이혼했을 때. 아 딜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재능 본인의 개인적인 재능 아닌가요? 아니 그래도 가만히 있어봐. 이게 딜러라고 하면은 약간 자영업자 개념도 있긴 하지만 글쎄요 아주 저희랑 비슷하게 보면 될것 같고요. 특출한 적인 변호사 제가 결혼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면 그 절반은 부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부인이 알아서 집에서 또 밤에 아시잖아요. 예, 밤에 이제 그렇죠. 식사 다 저녁 식사 가져갑니다. 다 가져가고요. 뭐. 다 내조의 역할이 있으니까요. 네. 변호사님들 또 이런 질문 나오는데 스트레스 어떻게 푸나요? 아, 참 좋은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 한번 하고 넘어가야 돼. 보통 어떻게, 자, 신재훈 변호사님, 보통 뭐 하십니까? 저는 좀 통속 소설 같은 거 좀 읽고요. 아, 소설. 아, 이거 책 읽기. 통속. 아, 그게 뭡니까?
뭐 저기 뭐 가벼운 뭐 판타지 소설이라든지 이런 아 그래도요. 네, 그리고 아니면 또 게임도 합니다. 게임해요? 네, 게임도 하고. 어떤 모바일 게임입니까? PC 게임입니까? PC 게임. 어떤 거 예를 들면 하나만요? 디아블로나 스타크래프트. 이야, 디아블로를 또 스타크래프트를 어떤 종족으로 하십니까? 주로 하는 게? 디아블로는 거의 다 합니다. 아, 스타요, 스타. 스타는 저그. 야, 적으로. 야, 주로 뭐 어떻게 히드라로? 아니면 뭐 그냥 초반에 끝내는 겁니까? 저글링으로? 전 그런 능력은 안 되고요. 열심히 방어하다가 주로 깨집니다. 안 봐도 그냥 빨무인 것 같네요. 예. 아, 이제 게임을 또 하시는구나. 아니, 아프리카 방송해도 되게 재밌는데. 그래서 아프리카 그 게임 방송 종종 봅니다. 그래요? 네. 이야. 그래서 배우고 막 그러죠. 네. 여러분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아프리카 BJ로 여기다 캠 딱 설치해 드리고 방송하는 방법.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재밌습니다. 어떻게 스트레스 푸세요, 류 변호사님은? 저는 그냥 일하면서 풉니다. 일하면서. 에이, 그래도 취미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뭐. 아는데 지금 그러면 가장 싫어하는 부분. 네, 왜 그러세요? 이게 교과서적인. 야동이라고 할까요? 진짜 왜 그러세요? 지금 할 생각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캐세요? 넘어가시지. 네. 아니 많은 분들이 변호사다 그러면 왠지 좀 골프 칠 것 같고 골프 치십니까? 어느 정도? 저 안정적인 90대 후반이라고 네. 얘기하면 어느 정도? 저는 뭐 골프는 안 치고요. 좀 비싸서 좀 싼 거 이제 농구, 축구 이런 거 하고 야, 있습니다. 정말 이거 류창룡 변호사님 이거 왜 이렇게 몸살이시죠? 네, 농구하는 변호사, 네, 농구 하시네요. 자, 우리 사무국장님은 평상시에 취미 뭐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시나요? 평상시 취미는 주로 이제 독서를. 정말 평상시대로 잠시만. 술이죠. 술이시잖아. 술이시잖아. 술이잖아. 아니 사기 당구 드셔야 돼. 사기 당구. 이게 지금 독서할 이게 페이스냐고요. 나 누가 봐도. 저 이제 독서 하다가 머리 아프면 가끔씩 나이트 한 번씩 가고. 나이트요? 예. 부킹이 됩니까? 부킹하러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같이 한 번씩 가보려고. 왜 이러세요? 이분들 왜 이러세요? 지금 다 결혼 다 하시는 분들이 지금 춤추러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춤추러. 절대로 저기 이분과 같이 그 나이트에 간 적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사진 한번 올려야 되겠다. 저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네. 하여튼 다음 주 법방할 때 한번 띄워드리게. 이게 안 되겠네. 네. 아니 뭐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각양각색일 수 있습니다. 뭐 다양하게 풀고 계시는 거죠. 네, 책도 보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죠? 골프도 치고 그런 겁니다. 또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신재영 변호사님, 류창룡 변호사님, 그리고 이덕우 사무국장님하고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우리 이제 가사 부동산 아니면 또 개인 회생, 파산, 그리고 이혼, 뭐 양육비 이런 거 가정 법률에 관한 내용들 위주로 받고 있습니다. 자, 부모님한테 증여받은 세금 얼마나 나올까요? 2억 2천짜리인데요. 이분 돈 많으신데 건빵이네요. 야, 일단 퀵비 한번 드릴게요. 좋은 질문 올려주신 분들 퀵비 드립니다. 자, 2억 2천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 거를 물려받았다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세금이 우리가 뭐라고 하죠? 증여세인가요? 네, 그렇죠. 네, 증여세가 붙게 되죠. 그럼 증여세는 보통 딱 정해놓은 세율이 있습니까? 40% 정도 되는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별로 세액공제 되는 게 좀 틀리거든요. 네, 세액공제가 있군요. 상속 같은 경우도 상속세가 40% 되는데 5억 정도 세액공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뭐 정확하게는 세무사분 찾아서 물어보시는 게 나아요. 아니 그러면 2억 2천이면 한 1억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세액공제가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제 그렇죠. 원래는 40%. 증여세가 비쌉니다.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그러네. 증여세가 상속세랑 비싸네. 증여세가 비쌉니다. 이야, 그러면 만약에 1,000만 원이면은 그거는 아마 그건 미성년 자녀가 아마 2천인가 되기 때문에 그건 세금 안 내도 됩니다. 그 정도 세금 안 내도 돼요? 팁을 말씀드리면 그거를 그 세액공제 되는 거를 그 밑으로 해서 세금을 안 낼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조금만 더 증여를 하셔서 증여세를 내십시오. 그러면 그게 세무세에 남기 때문에 나중에 괜히 뭐 신고 안 했거나 뭐 증여세 이거 계산할 때 그 빠지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세액공제 밑으로 하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오버해서 하라고 합니다. 있으신 분들한테는. 그러면 오히려 그 자료가 남아서 나중에 오히려 더 세금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증여 같은 경우는 그 뭐 이게 뭐 보이는 뭐 고급 외제 승용차라든가 아니면 건물, 부동산 아니면은 뭐 땅 이런 경우는 이제 다 드러나지만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너 써라 이게 줘요. 그럼 그런 거는 밝혀낼 수 없지 않나요? 없죠. 그게 지하 경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하시는. 근데 자 보세요. 그 돈을 만약에 1억을 받았어요.
예. 근데 1억을 내가 통장에 갑자기 넣어. 그럼 나를 조사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조사하죠. 갑자기 1억 어디서 났냐 이렇게? 네, 그 FIU에서 2천만 원 이상의 그 금융거래는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아, 2천만 원 이상의 금융거래는? 예. 오, 그럼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하면 이제 검사는 안 하는데. 그렇죠. 한 번에 넣어버리면. 그렇죠. 이상하게 해서 통보갑니다. 1999만 원씩 해야 되나요, 그럼? 1999.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아니, 그러면 일단은 아버지가 돈이 많으면 그거를 통장에서 한 번에 또 돈을 빼면은 또 그게 또 걸리네, 갑자기. 그렇지는 않죠. 왜냐면 뭐 누구 빌려줬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돈 띄었다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길 가다가 주웠다고 하면 되죠 하는데 그 말이 됩니까? 그 믿어주시면 세무서에서 길 가다가 1억 주웠어요. 근데 주워서 그거 쓰면 그 점유물탈 횡령인데 형사 처벌되는데. 그렇습니까? 아, 길 가다가 돈을 주웠어요. 근데 그 돈을 썼어요. 실제 이제 그 주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그쵸, 얘기하시겠다는 얘기니까. 근데 만약에 돈을 주웠어요. 내가 갑자기 궁금한데요. 돈을 주우면 그 돈을 내가 썼어요. 그럼 법에 걸립니까?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법에 걸립니까? 얼마 이상 뭐 있습니까 그게? 무조건 걸리나요? 걸리죠. 그렇죠. 네. 뭐 100원, 200원 가지고는 안 하겠죠. 그런데 이제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정도 되면 이제 문제 터지는 거죠. 오, 함부로 쓰면 안 되네요, 그게. 오. 그 돌려주면 그 10분의 1인가? 뭐 정도는 뭐 이렇게 저도 오래돼서 기억 안 돼요. 오래 안 돼요. 일정부 일부 정도 보상해주게 돼 있어요. 보상을 네. 또 아, 법적으로 또 보장돼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차라리 그걸 받으시지. 다 안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건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장 흔한 게 핸드폰 아닙니까? 핸드폰을 어디서 잃어버렸어. 근데 그 핸드폰 요새 고가잖아요. 막 50만 원, 100만 원 한단 말이죠. 그 핸드폰을 안 돌려줘. 그러면 그것도 법에 걸리죠. 안 돌려준다는 게 아니라 취득을 했는데 그걸 딴 데다 팔아먹어. 그럼 그것도 이제 큰일 나죠. 그죠? 큰일 나죠. 큰일 나죠. 돌려줘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돌려줬을 때 받은 사람은 일정 부분 이렇게 살해금을 줘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도덕적으로 그냥 알아서 하는 겁니까? 일단 운반비라도 줘야죠. 도덕적으로? 저는 택시 기사분한테 넉넉하게. 그러니까 그거를 택시요금을 엄밀히 드립니다. 따지다 보면 타인의 사물을 어떻게 처리해 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핸드폰 달라고 할 때 갖다 주세요 하지 않습니까? 그냥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갖다 달라고 해서 일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물을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들어간 비용 정도는 사실을 줘야 되는 거 안 주면 청구가 가능한 거죠. 뭐. 사무장님 만약에 핸드폰을 택시 탔어요. 택시 탔는데 뒷자리에 진짜 새 거야. 네. 딱 이번에 출시된 거. 네. 그거 주웠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솔직하게.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고민을 하세요? 지금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난 지금 택시 뒤에야. 택시 뒷좌석에 앉은 거야. 아, 핸드폰 줘서 어떻게 하지? 우리 기사님이 봤나 안 봤나? 지금 막 몰입하고 있는 거야. 네, 너무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빨리 답변을 해야지 빨리 해야 근데 요새는 또 택시 기사님한테 드리면 못된 기사님들은 안 돌려주고 또 그거 팔아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돈을 300만 원을 준 적이 있습니다. 오, 진짜로? 네, 현찰로. 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찾아주기 위해서 제 아는 지인들로부터 방송도 하고 경찰에도 얘기를 했는데 네. 못 찾은 거예요. 네. 그래갖고 결론은 이제 제가 있던 예전에 이제 아르바이트 할 때죠. 그때 사원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저보고 그거 이제 네 알아서 써라. 네. 그래서 제가 형님들하고 그 300만 원을 한 일주일간 유흥으로 보내고 쓰라고 했기 때문에 네, 유흥으로 보내고 결국 회사를 잘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있습니다. 이게 복이 아니구나. 네, 이게 먼저 받고 나중에 잘리니까 역시 회사에 공짜는 없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살아오면서 뭔가 잃어버렸다는 경험 많이들 해보셨을 거고 안 해보신 분들도 대충 가늠해서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그 잃어버린 사람들 마음은 애타겠습니까? 많이 좀 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또 함부로 써서도 안 되겠습니다. 자, 또 질문 올라오는데 집주인이 또 집 부동산 얘기네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통보 없이 전세금보다 많은 대출을 집담보로 받았습니다. 세입자에게 말해야 할 의무는 없는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월세나 뭐 이렇게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인데 이 집 갖고 있는 집주인이 이걸 담보로 나한테 말 안 하고 세입자에게 말도 없이 그냥 막 은행에서 대출 받은 거예요. 그 후에 이제 내가 살게 된 후에 일어났던 일이죠. 이런 경우는 뭐 의무가 있지 않나요, 원래? 통보는 없습니다. 의무는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지금 임차권 등기, 또 전세권 등기 아니면 확정일자 같은 걸 받아서 그 우선순위를 확보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는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꼭 그런 법적 조치를 취하시라고 제가 권고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사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사가면 무조건 확정일자 받으라고. 네. 그 확정일자 받는 순간부터 나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는 그렇죠. 개념.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한테.
그 확정 일자가 예를 들어서 진위가 아닐 때는 그게 보호받지 못하는데 그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거, 예. 뭐가 아니야 뭐야? 예를 들어서 아버지, 그러니까 대출이 있는 집에서 뭐 아버지가 살고 계시는데 내가 세입자로 자식이 해갖고 월세를 주는 형식으로 확정일자 그 보호받기 위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소액보증금은 이제 우선 변제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빚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가짜로 이제 솔직히 이제 세입자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방 하나당 이제 뭐 소액보증금 이제 우선 면제 받을 수도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사기행위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기행위입니다. 예. 이게 예전에는 발견이 안 돼. 요즘은 소송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거의 잡아냅니다.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배상책임까지 다 물고요. 네. 통장 계좌 조회하면 이제 계좌 돌린 것까지도 다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심하지 마시고, 조심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하지 마세요. 예. 하지 마세요. 네, 슝슈르는 아까 100개 감사합니다. 뒤늦게 봤습니다. 또 좋은 법방에서 좋은 정보 얻어간다고 이렇게. 또 이제 질문도 많이 올라오는데요. 뭔가요? 어려서 부모님은 이혼하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재혼해서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죽으면 재산은 어디로 가나요? 달려가자님 재산 좀 있으신가 본데요. 팬클럽인데. 자,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이제 재혼을 하셨고,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제 재산은? 그러니까 어머니 살아계시면 어머니한테 가죠. 예. 피부치니까 일단. 결혼하면 이제 뭐 엄마한테는 안 가겠지 뭐. 넘어가서 결혼하면 안 가요? 결혼하고 애가 있어야죠. 결혼만 하면 안 되고요. 결혼해서 애가 있으셔야 어머니한테 안 갑니다. 결혼하면은 이제 엄마한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지 어머니가 좀 더 가져가시죠. 1.5 가져가시고 부인이 1 가져가시는데. 엄마가 더 많이 가져갔네요? 아니죠. 배우자가 1.5. 배우자가 1.5. 예. 어머니가 1 가져가지고 결혼해서 애가 있으면 다 이제 부인하고 밑으로. 역시 여러분 법으로도 이 부부 관계를 되게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진짜 뗄래야 뗄. 그래서 부부는 이제 무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버지와 나는 일촌이지만 부부끼리는 무촌이거든요. 배우자를 잘